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최종화 보살님 한 분 오셨네. 김세현 보살님하고. 예, 오늘 우리 장진우 선생님 이제 특강 마지막 날이고, 그, 어, 장진우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주식에 대한 거, 최적의 타이밍을 내는 법,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소봉이 되는 법, 이 두 가지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화식열전 2를 공부하시게 되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무자본으로 1000만원 만들기 아주 쉽게 가능하고, 또 자가보장 100억 만들기 아주 쉽게 가능하고, 또 소봉되기도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뭐 이제 그런 걸 앞두고 요번에 이제 그 주식 그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실 분들로 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또 오늘 뭐 장진우 선생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어제 그제도 양양에 갔다 왔고, 또 일요일날 부산에 갔다 왔고 그랬는데, 참 가서 보면 주말도 아닌데 막 젊은 사람들이 뭐 많고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돈이 있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면 돈을 위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중에 놀러 못 다니죠. 주중에 놀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둔 사람이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뭐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장진우 선생 강의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소봉, 우리가 화식열정 공부하지만 그 소봉의 목적이 뭐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을 만드는 첫 단계는 우리가 지난 생테크 수업에 얘기했던 치국 평천하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저희 집 아들하고 얘기할 때도 끄트머리에 가서 걔네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저도 그의 나이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고. 그래서 아무튼 소봉이 되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장진훈 선생이 잘 그 핵심적인 거를 잘 마무리했고 오늘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니까 불때 수업은 안 하더라도 예불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15분 후에 좀 45분까지 오셔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불을 올리고 사홍서원만 오늘부터 좀 바꿔서 할 건데, 중생무변서원도가 아니라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천수경의 사홍서원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사홍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불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불 올리겠습니다. 개항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 지견양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중 헌향진원 옴바라 도비아훔 옴바라 도비아훔 옴바라 도비아훔 지심정내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부 지심정내 공양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정내 공양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정내 공양 불모준재 보살 대지문수 대행보현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지심정내 공양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집 1200 제대아란 무량 자비성중 지심정내 공양 서건 동진 급바해동 역대천등 제대조사 천하총사일체 비진주 따밥선지시 지심정내 공양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따밥 선
제대천신 제대용왕 제대산왕 일체회원 본주 본사님 조왕 삼신님 유언 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차 공양 명훈가 피력 원공 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사봉서원 자성중생 서원도 하겠습니다.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심심하니까 하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감사합니다. 거사님 오셨군요. 우리 정부 시책에 맞게 5명이 딱 됐네. 네, 우리 장기른 선생님 45분에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45분에 수업을 하고 또 한담 선생님 또 이제 이어서 하는데 오늘 다행히 많이 안 오셔서 실습도 잘하면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번째 소봉으로 가는 길, 소봉이 될 수 있다. 10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요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9번까지 잘 그렇게 들어주셔서 제 입장에선 정말 고맙고요.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그 돈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했고 또 그 돈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어떤 자산 가치가 매겨지는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또 최근 1970, 70년대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들,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이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자산 가치를 매기는 과정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또 공부했고 또 시대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그 환경 하에서 어떻게 하면 뭐 나의 자산 가치를 또 좀 있는 거는 지키고 그 위에 또 늘리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 번만 조금 보면서 이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하고 그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어떤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만 이제 자산 가치를 지키고 늘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경제 환경 그리고 사람의 한계, 요 내용을 일단 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뭐 한 100여 년 넘는 110여 년간 이제 불란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00년대 초에는 이제 1년 국민 소득의 약 7배, 700%가 넘는 가치, 유럽에서는 그렇고 미국은 이제 신대륙이니까 한 400% 넘는 가치의 자산 가치가 이렇게 연소득으로 표현하면은 유럽은 7배, 미국은 이제 4배 이상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 이전에 증시가 호황일 때 미국도 이제 한 5배까지 올라갔다가 대공황으로 이제 폭망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면서 한때는 자산 가치가 연소득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다 파괴돼 가지고 또 식민지에 있던 자산들도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에는 2년이 좀 넘는 소득이면은 자산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 즈음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왜 저 일본 배가 그 스웨즈 운하에서 이렇게 저 좌초가 돼가지고 길을 막아가지고 이제 배들이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피게티 책에 보니까 그 스웨즈 운하를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하고 같이 개발한 건데 1850년인가 60년에 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여 년간, 그러니까 나세르라는 그 이집트 대통령이 예전에 있었던 거 저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이집트 뭐 민족주의 부르짖고 하면서 그냥 강제로 국유화하기 전까지, 그게 1960, 70년 되나 봐요. 한 100여 년 동안 그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소유로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이자 통행료 수입을 따른 그 소득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선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소득이 어마어마했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소득 대비 높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런 게 다 없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자산 가치가 다시 소득의 지금은 거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6배, 미국도 뭐 4배인데 최근에 더 올라갔겠죠. 이렇게 해서 한 해 소득 가지고 이제 벌 수 있는 걸 제가 PIR이라고 그랬죠. 주식 같으면 주가 수익 비율, 그런 걸로 이제 한 어떤 나라의 또는 대륙의 전체를 이제 이게 피게티가 PIR로 분석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득 벌어 가지고 자산을 확보하기가, 매수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절로 가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때는 한 2해만 벌면은 자산을 살 수 있었죠. 뭐 집이든 주식이든. 근데 지금은 5해 동안 꼬박 아무것도 안 해야 그 돈 가지고 자산을 살 수 있으니까 세월이 이제 달라진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 우리나라가 그 해방 이후에 그 농지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농지도 뺏기고 했다가 이제 이게 농지 개혁이 1950년 전쟁 바로 직전에 다 끝나고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 농지 개혁할 때 농민들이 유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사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2년치가 안 되는 농산물 값으로 샀거든요. 자기 농지를. 그것도 한 뭐 7년인가 10년 분할 상환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산 거죠. 물론 그 당시 농산물 값이 비쌌겠지만 그때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2태치, 그러니까 2해치 소출물 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자작농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농지 개혁 안 했으면은 아마
6.25 바로 터졌는데 그저 뭐죠? 북한 저 공산당 내려왔을 때 김일성이랑 박헌영이랑은 우리가 쳐들어가서 내려가기만 하면 남한에서 농민들이랑 뭐 80%가 농민이니까 다 우리 만세하고 환영해가지고 다 받아줄 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대잖아요. 근데 그게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죠. 자기 땅 다 생겼는데 북한 공산당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 뭐 조금 얘기가 옆으로 새지만 그거 기다린다고 그랬는지 희한하게 그 왜 전쟁사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인민군이 서울에서 이상하게 3일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대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빨리빨리 남하를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예. 아니 그래도 다리 없이 어차피 3일 후에 넘어갔대요. 예.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큰 패착인데 예, 3일을 서울에 머무른 게 엄청난 그 패착인데 그때 이제 뭐 참모총장 했던 뭐 정일권 씨 해고록 같은 데 보면 그거 아니었으면 저 부산까지 다 뺏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런 증언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직전에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가 농민인 사회에서 다들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 북한군 저 내려와 봐야 뭐 인민 해방해주고 땅 꼭 준다 뭐 이런 거 이북에서 했다 그러지만 이미 당시 농민들이 제가 그때 역사책을 보니까 소련에서 그렇게 땅 나눠줬다 나중에 집단 농장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내려오는 거 전혀 not welcome인 거죠. 환영하지 않았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옆으로 얘기가 좀 샜지만 이렇게 좀 괜찮은 가격에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시대는 갓버리고 다시 자산값이 소득 대비해서 비싸지는 시대가 이제 다시 열리고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선진 8개국의 그 자산가치 부죠. 그걸 GDP 소득으로 나누면 1970년부터 이게 이제 맨 요게 일본, 요게 이탈리아 보면 뭐 나라별로 구분하긴 좀 지금 금방은 안 들어오실 텐데 1970년에 뭐 한 200%에서 2배에서 4배 정도 있던 게 많이는 지금 7배, 적어도 한 4배 이렇게 다들 자산 가치가 소득 대비해 가지고 올라가는 시절로 이제 지난 한 2070년 1970년부터 2010년이니까 한 40년간 이제 자산 가치가 소득 대비 올라가는 현상이 진행이 됐고요. 또 피게티 추정에 의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이렇게 쌌던 건 없어지고 요 2010년까지는 관측치예요. 그래서 한 500%좀 미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예상치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뭐 장기 추세를 이렇게 무려 뭐 2050년, 70년, 2090년에는 뭐 6, 7배까지 올라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뭐 과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자산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살기가 팍팍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표 보여드렸죠. 1970년까지는 실질 생산액 빨간색 그래프를 파란색 그래프 실질 임금이 거의 똑같이 쫓아가서 자기가 생산한 만큼을 임금을 배분을 받았는데 1950년에 이제 100이었다 그러면은 1970년엔 200 생산하면 200을 받았는데 2018년 요때죠. 하여튼 생산한 거에 280까지는 쫓아왔지만 이게 440 생산해서 280이니까 한 160 정도는 이제 잉여가 돼가지고 기업의 이윤으로 남아 있는 거죠. 더 그럼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또 최근에 요걸 잘라가지고 2008년에서 금융위기 때 좀 내려왔다가 2016년까지 잘라서 보면 그래도
조금 요 파란색 실질 임금 그래프가 이 생산 높인 부가가치에 비해서 이제 좀 쫓아 올라가고는 있어요. 예전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죠. 여기는 약간 수그러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미 1999년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20년 전에 이제 워렌 버핏도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현상이 계속되면은 정치적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억눌렸다 그럴까? 하여튼 내 몫을 찾겠다라는 정치적 움직임이 없을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어쨌거나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소득도 상위 10%가 가져가는 거, 나머지 90%가 가져가는 게 이제 미국 같으면 35밖에 안 되고 상위 10%는 65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 한 100명에서 100억 번다 그러면 10명이 65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90명은 35억을 가지고 배분해야 되니까 이 격차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왜? 자산이 돈을 버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해서 이걸 그냥 국토를 상징적으로 했다 보니까 상위 1%가 거의 뭐 자산의 한 절반 정도를 가지게 되고 하위 40%는 뭐 요 끝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멕시코 위쪽에 어디 요만큼만 갖게 되는 이제 자산 불평등도 굉장히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테스트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이 원인은 제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동자들이 힘을 못 쓴 원인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1980년부터 등장해서 이 생산 가능 인구, 뭐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러죠.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무려 뭐 1960년에 한 4억 정도였던 게 조금 이제 수그러들긴 했지만 2010년, 2020년에 무려 10억까지 숙련된 노동 인구가 이렇게까지 싼 임금으로 공급이 됐으니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이게 미국 실질 임금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에 지금 생필품 뭐 월마트에 깔려 있는 뭐 주요 제품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제 아닌 게 없죠. 좀 뭐 그나마 좀 고부가 가치? 지금은 이제 전자제품도 대부분 중국 제품이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잘 없잖아요. 자동차 정도나 지금 국산이나 뭐 미국 공장 이런 데서 쓰고 있지. 뭐 가전제품이니 뭐니 중국사 안 만드는 게 거의 없을 정도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은 중국의 세계 경제 참여고.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변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이 책에 찰스 구타트라는 사람이 케임브리지 경제학자인데 분석해 본 거면 2000년만 해도 이제 중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이제 미국의 35분지 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5분지 1 수준으로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꼭 이게 노동자 임금으로 비교 안 해도 지금 미국 1인당 GDP가 6만 불이 조금 넘는데 그 중국 1인당 GDP는 1만 불이 조금 넘어가니까 한 6분지 1 정도는 쫓아갔죠. 그러니까 뭐 많이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싼 임금의 그 뭐라 그럴까 공급지 원천이라고 얘기하기만은 어려워서 향후에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인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좀 읽을 책 목록으로 꼽아놓고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이게 구글링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데요. 보니까 1990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저 시급이 690원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2020년에 8,590원이고 2021년은 아마 8,7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죠. 임금이 올랐는데도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인데
요걸로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 수 나왔는데 90년, 2000년에는요 짜장면 한 개를 못 사 먹었어요. 최저 시급으로. 그 당시 짜장면 값이 이랬나 봐요. 1073원인데 690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짜장면이 한 2,500원 했는데 1865원이 최저 시급이었으니까 1시간 일한 최저 시급 가지고 짜장면 한 개를 못 사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쯤 됐을 때 최저 시급이 4,000원 되니까 4,100원 되니까 이제 짜장면 4,000원에서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8,000원이 넘어서 9,000원 가까이 가니까 짜장면이 이제 5,122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한 6, 7,000원은 하죠, 그죠? 5,000원짜리는 잘 못 본 것 같고 그냥 짜장인 것 같아요. 간짜장은 한 1,000원 비싸잖아요. 볶아서 그 자리에서 주니까 6,000원 정도. 그래도 이제 8,700원 뭐 잡으면은 그래도 한 1.5개는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하고 약간 상통하는 면이 있죠. 이렇게 좀 쫓아 올라가는 임금을 이제 계속 억누르던 게 조금 이제 임금이 다시 조금 커버가 된다 그럴까? 그냥 콩글리시로 그런 좀 쫓아가는 면은 좀 바뀌기는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게 있는 거죠, 확실히. 임금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임금에 대한 배려라 그럴까? 고려가 좀 돼서 예전에 영 형편 없었어요. 진짜 90년, 2000년에 진짜 최저시급 1시간 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만회가 됐다 그럴까요? 하여튼 뭐 좀 계속 조금 바뀌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재밌네요. 이거 보니까 또 물가도 많이 올랐죠. 1,0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 하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한 30년 만에. 그래서 이게 지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전후에 그 2차 대전과 한국 전쟁 이후에 1950년대부터 이제 80년 요 시점까지는 케인지안이 주도하던 세상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경제 성장, 그래서 고용을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율도 계속 올라갔죠. 이게 파란 선이 이자율이에요. 이 시대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이자가 우대받던 시절이죠. 우리도 우린 좀 늦어요, 미국보다는. 우린 또 한 90년대까지 IMF 전까지는 좋았잖아요, 사실. 이자 많이 줬잖아요. 성장률도 좋았고. 그다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80년을 기점으로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로 한 3%로 이렇게 내려가 버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던 세상인데 물가 하락을 유발하는 경제 성장 경로를 채택했고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같은 성장률보다 오히려 성장률 낮아졌는데 이런 자산 가치가 우대받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무려 11배 올라갔죠. 다우존스 지수가. 그리고 배당까지 대추다하면 20배 오르는 어마어마한 그 자산 우대 시대로 이제 40년 앞으로는 어떨까? 요거 잘 모르겠어요. 더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지난번 제가 매클로스키 실험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캠브리지의 찰스 굿하튼 같은 사람은 이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현상이 계속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요즘 뭐 젊은이들로 대칭되는 뭐 2030 세대가 뭐 모두 포기하고 뭐 매포 세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은 향후에는 지금과 같은 자산이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아까 피게티 그림처럼 어디 갔죠? 이거 이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될까? 이게 좀 그냥 추세를 보고 계속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뭐 이런 미래를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좀 이제 붙는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최저시급 많이 올렸다고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서도 엄청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사회가 굴러가기가 힘드니까 이때는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던 최저시급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2020년에는 한 짜장면 1.5그릇은 먹을 정도의 최저시급을 주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임에 안 들어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건 그거는 이제 사회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추세는 어쨌건 바뀌고 있다. 그게 전 세계적인 거죠. 그건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중국 말로 설명하는 책도 나왔다. 예, 아까 그 보여드린 요거. 예. 싼 노동자 공급이 더 이상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경제 환경은 이런데 이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이게 한계죠. 이게 뭐 이전엔 뭐 더 짧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기대 수명이라고 그래서 뭐 평균 수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남자들은 보통 한 80세, 여자들은 85.7세, 86세까지 이렇게 늘어났죠. 한 70년대, 80년대 돌아가면은 뭐 남자들은 환갑 즈음하면은 많이들 돌아가셨잖아요. 제 기억에 뭐 저희 집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두 분 다 환갑 전후에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그 기억이 그건 생생하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일찍 죽는 사람 많아서 사실은 예전에 또 뭐 그렇게 뭐 대학까지 다 나오고 그런 인구도 별로 없고 한 25세면은 이제 일 시작해서 한 60까지 일하면 나머지 한 10년 정도야 뭐 그 노후라고 뭐 걱정할 이유도 없었고 또 대부분 가족들이 알아서 챙겨줬잖아요. 뭐 자손이 그래도 뭐 한 적어도 5명, 많으면 7, 8명 되는데 그 뭐 노인네 한두 분 뭐 이렇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뭐는 이제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조금 오래 사셨지만 또 손주도 봐주고 하면서 그냥 뭐 노후에 대비해가지고 뭘 저축하고 이런다는 개념이 없었죠, 사실은요. 다 가족 책임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80까지 사는데 25세도 이거 좀 예전 그림이에요. 한 30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50 내지 55세에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뭐 이게 길어봐야 25년, 30년이고 이 나머지 또 30년 벌어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냥 소득으로 안 되죠. 사실 소득이 쫓아 올라온다 하더라도 세상이 좀 바뀌어서 다시 60, 70년대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60 넘어가지고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한다는 건 사실 자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남의 월급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아니면 뭐 기업체에서 뭐 사장까지 하시는 몇 분들은 가능하겠죠. 끝까지. 예. 그래서 뭔가 하여튼 저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또 어제 지난 주제 신문 보니까 재밌어요. 사람들이 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던데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했던 건데 다음 중 거래를 잘한 순서대로 1, 3등을 나열하시오면 A는 주택을 뭐 A, B, C 다 똑같아 2억 원에 샀는데 1년 후에 주택을 매도했다. 이 사람은 1억 5,400 매입액보다 23% 적은 금액에 팔았고 물가 상승률은 25% 하락했다. 여기는 2억 원에 샀는데 1억 9,800에 팔았다. 1% 적은데 이때 물가 상승이 없었다. 0이다. C는 2억 4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23% 높게 팔았다. 근데 이때 물가가 25% 상승했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잘한 사람 순서를 매겨라.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물가를 감안하면.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 어느 사람이 제일 잘 판 것 같아요? C요? 요거요? B? 아, 비싸게 팔았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받은 거보다 2억인데 4,600만 원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조사해 보니까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응답자의 56.4%, 500명 중에 282명이 1등을 C로 선택했대요. 근데 실질 수익률은 어때요?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2%라 이게 뭐 이제 설문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C가 제일 나빠요. 성과가 물가 올랐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명목 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금액에, 눈에 띄는 금액에 더 집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거 한계예요. 그 다음에 설문 또 두 번째는 A 회사는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 많은 실업자가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0%다. 이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서 금년에 임금을 7% 삭감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조치는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B 회사는 똑같아요. 이 지역에 많은 실업자가 있으며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12%다. 그렇지만 회사가 어려우니까 금년에 임금을 5%만 인상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조치는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이 두 설문을 줬어요. 요 두 번째 거 어때요? 회사가 어려운데 이제 물가는 안 올랐어. 회사 어려우니까 임금 7% 깎자. 정당한 것 같아요? 수용할 만 하세요? 안 하지 사람들, 그죠? 그럼 이 B는요? 물가 12% 올랐지만 회사가 어려우니까 5%만 인상하다. 미안하다. 이건 어때요? 수용할 만 해요? 네, 이거는 수용할 만 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똑같죠 사실. 0에서 7하면 마이너스 7이고 1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7이잖아요. 똑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4.8%. 요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절반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실질 그 화폐 가치 하락이나 자산 가치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이렇게 산술적으로 잘 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이라는 우리말이 영어로 레이셔널이라 그랬잖아요. 그 레이쇼가 비율이잖아요. 이런 다 비율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레셔널하지 않아요. 발음은 레셔널이죠. 레이쇼의 레셔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했는데 조사는 2년 전, 3년 전에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화폐 환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다 그러네. 이런 걸 머니 일루전이라고 그래서 화폐 환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폐 보이는 거에 집착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하고 이제 자산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그냥 짜장면 값이나 쫓아갈 정도는 해주기는 모르겠는데 소봉이 될 정도가 되려면 돈이 돈을 벌게 해야죠. 그러니까 자산이 돈을 창출하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기반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지난번 주식 강의할 때 한번 부록으로 말씀드린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산을 관리하려면 꼭 이 네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목표 없이 계획 없이 투자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투자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개인별 투자 목표. 투자 목표는 뭐 우리가 흔히 잡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장기적인 거는 노후 자금 마련. 또 결혼할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들 같으면 주택 마련. 또 교육비. 자녀들 낳으면 이제 교육비.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큰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거죠. 또 어떤 경우엔 뭐 내가 한 10년 뒤에는 지금은 직장 생활하지만 향후에는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사업비 마련. 뭐 이런 목표를 잡을 수 있겠죠. 목표를 잡자.
그리고 그거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투자 기간 이게 뭐 5년 걸릴 건지 10년 후에 집을 살 건지 20년 후에 은퇴할 건지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 내가 그러면 이제 위험하지 않은 은행 가서 예금만 하면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 기대하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럼 위험성은 있지만 뭐 주식이나 다른 위험성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그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이제 기대 수익률을 만드는 작업이 1단계 투자 목표 설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면 자산을 배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에셋 클래스 자산군 또는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보면 이제 주식, 채권, 그러니까 이제 현금 1년 미만 예금하고 좀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채권도 제가 10년, 20년짜리 채권이 투자를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게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렸죠. 채권도 그럴 수 있고 대안 투자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건 사는 집 말고 리츠 상품 같은 게 이제 대안 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거죠. 한 4, 5% 나오는 거. 가격 변동성은 좀 있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뭐 주식의 1, 채권의 1, 1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25, 25, 25, 25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투자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자산 배분 결정했죠. 그럼 그 결정한 자산 배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종목이나 상품을 금융 상품을 이제 사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거 이제 3단계.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자산 배분 비율과 자산별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걸 이제 리밸런싱,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과정. 요 4가지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1단계는 노후 자금, 그 다음에 자산 증식. 뭐 그냥 자산 증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제 목표를 잡아야죠. 내 10년 안에 1억 5천 만들겠다. 또는 지금처럼 뭐 한 해에 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뭐 얼마를 만들겠다. 한 해에 1000만 원씩 모아서 얼마를 만들겠다. 또 뭐 목적 자금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교육, 결혼, 주택 마련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잘 안 짜는데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노후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개주 중에 그래도 예를 들기 좋고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좀 오래됐는데 2014년에 이제 어느 기관에서 시니어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400명 대상으로 했더니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쯤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 2억 원에서 3억 원이 제일 많았어요. 25%. 3억 원에서 5억 원이 23%. 그래서 한 3, 4억 내외, 한 3억 내외를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대답을 했죠. 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또 국민연금이 2015년에 조사한 거 보면은 한 60대 기준으로 봤을 때 부부가 한 달에 228만 원이 있으면 적정하게 살 수 있다. 개인으로는 한 140만 원 든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뭐 요 정도를 그러면 노후생활 자금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제가 지난번 채권 말씀드렸을 때 한 3억 원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노후대 자금으로. 그러면 20대 초반에 있어가지고 60대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40년 넘은 젊은이는 3%로만 복리 운용을 잘 해도 한 4억 정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죠. 1년에 500만 원씩만 적립해도. 근데 내가 이제 벌써 한 나이 40대 가지고 500만 원씩만 모으겠다 이러면은 이 500만 원씩만 모으겠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7% 운용해도 3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억 정도밖에 못 모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무서운 거고 이때는 이제 위험 선택, 위험한 자산 선택, 주식 같은 자산을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30세다. 그러면 500만 원씩 노후 자금으로 한 달에 이제 40만 원 조금 넘게 적립하면은
그 1년에 50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자금, 다른 자금 빼고 노후자금용으로 그러면 3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 5% 정도의 기대 수익률로 지금 내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30년간 그러면 내가 월 40몇만 원씩 연간 500만 원을 적립하겠다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를 내가 모을 수 있다고 이제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30년에 5%,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과 기대 수익률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5%라는 수익률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이제 자산 배분인 건데, 이자율로 그냥 내가 장기 채권 20년, 30년짜리 사서 5% 나온다 그러면 위험 선택 안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년짜리 국채가 뭐 2% 조금 넘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수익은 크고 위험이 커지면 수익은 커지니까 요 채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주식을 섞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좀 써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주식 시장이 7, 8% 수익이 났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투자할 20, 30년간도 7, 8%가 날 거냐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믿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주식시장 설명드렸을 때 상장돼 있는 뭐 삼성전자니 우리나라 기업들 뭐 SKT니 제가 신한지주 세 회사를 이제 기업 장부 가치하고 얼마나 돈을 버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큰 회사들이 지금 5%에서 10%, 뭐 8, 9% 수익을 매년 장부상으로 내고 있는 회사가 무슨 큰 금융위기가 났을 때 한두 해 정도는 뭐 수익이 곤두박질 치고 안 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되는 기업이 뭐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주가가 변동이 심한 거지.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는 믿고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뭐 SK텔레콤 같은 통신회사, 튼튼한 회사, 또 삼성전자 같은 400조, 뭐 2, 300조, 400조씩 매출하는 회사가 20조씩 수익 나는 회사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삼성 반도체를 안 쓸 일도 없을 텐데, 전 세계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수익이 안 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거 성적이나 지금 나고 있는 경영 현황을 봤을 때 너무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주가가 변동스러운 거지 기업 실적이 그렇게 변동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변덕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주식 자산을 섞어서 투자를 해라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피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이제 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성향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뭐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1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은 채권 투자하고 5천만 원은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뭐 코스피 인덱스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에 투자를 했으면 이제 5대5 5천만 원씩 투자했는데, 성향상 자꾸 그 주식시장에서 그 5천만 원이 한 20% 손실이 나면, 뭐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보수적이고 원금 떨어지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편안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괜찮고 또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 너무 심한 거를 자기가 얼마나 견딜 수 있냐에 대한 성향 테스트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향이 좀 견디실 수 있는 분은 그 목표 수익률대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7%면은 한 반반 섞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같은 500만 원 적립해가지고 30년간 노후자금 모으기로 했는데 주식을 많이 섞으면 5억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하기에 따라서. 근데 성향이 내가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이제 적게 섞으면 3억 5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기대 수익률이 이거지만 나는 그거 못 견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낮추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자산 배분인 거죠.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인지 본인이 정말 안정지향형이고 이자 소득형이면 조금만 섞으셔야 되고,
아, 나 괜찮아. 길게 보고 뭐 난 배짱 좋아. 이러면 이제 많이 섞는 거죠. 주식을 많이 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리밸런싱은 한 번씩 조정해 주는 건데 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자산 배분은 조정하지 않는 거. 전략적 자산 배분은 연말마다 예를 들면 일정 주기마다 내가 5대5로 했었는데 주식시장이 10% 올라서 55대 채권은 뭐 45가 됐다. 47이 됐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이제 다시 5대5로 재분배해 주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주식 조금 팔아 가지고 예금 더 넣는 거죠. 또 거꾸로 주식시장이 10% 빠졌다. 5대5로 했는데 그럼 거꾸로 예금을 조금 인출하셔 가지고 주식시장에 넣어 주는 일. 이게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그런 거죠. 이게 리밸런싱 중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을 예측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추어가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만 두시고 둘 중에 하나 정도. 근데 요거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지난번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결과 다시 보여드리면 그거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는 게 맞아요. 더 길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요 전술적 자산 배분까지 제대로 잘 하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죠.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말도 많고 뭐 얘기도 많지만 제가 보기엔 운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데이터를 보면 국내 채권이 그때는 55% 했고요. 해외 빨까만 거 국내 주식을 18% 정도 했고 해외 주식을 12% 했고 대체 투자 아까 대한투자 리츠 같은 거 부동산 9% 9.9 그다음에 해외 채권 4.4 이렇게 운용했다가 최근 2019년에는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니까 이제 국내 채권 비중을 많이 줄여서 55에서 43.6까지 10% 이상 줄였고 해외 주식을 많이 늘렸네요. 이제 자산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있죠.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래서 12.1%에서 22.6까지 한 해외 주식 10% 늘렸어요. 국민연금이 한 700조 정도 되죠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한 5위 안에 들 거예요. 규모가. 그다음에 국내 주식도 국내 주식은 별로 안 늘었네요. 17.9에서 18%.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올해 늘린다고. 또 국내에서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연기금이 왜 계속 파냐. 하도 막 그러니까 이제 좀 늘리니 많으니 뭐 얘기가 많이 있었죠. 기사화되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는 뭐 비슷하고요. 한 2%, 1.5% 늘렸고 해외 채권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해마다 수익률 보면 2020년에 2019년에 11.3%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수익금이 73조 그러니까 700조가 좀 넘으니까 그 다음에 2020년에 9.7% 72조 원 그리고 2021년 올해 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5.4% 4월 달까지 아주 한 3개년간 엄청 잘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좀 상당히 안 좋았네요. 보니까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때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그 이전에 이제 6.9, 4.2, 5.2 한 4, 5% 정도 꾸준히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화랑 장세가 되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고 있지요.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액티브한 자산 배분 비중을 비율이게 조정하고 싶으신 분은 이게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신문에 나오니까요. 국민연금 따라 하세요. 그냥 자기 자산을. 그래도 되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엄청 돈 들여가지고 다 자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모 증권사 근무할 때 제 팀에 있던 직원 하나가 이거 전공이었는데 국민연금 취업돼서 이직해서 갔다니까요. 이걸로 석사도 받고 뭐 해가지고 박사는 아니었고 석사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종목 선정하고 이런 거 연구는 그건 또 하는 거고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향후에 가져갈 거냐만 이제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또 그 전망에 대한 그럼 해외 주식이 어떨 것 같아? 이게 아웃소싱해서 전문가들 또 자료를 다 받아서 이 결정하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죠. 종목 선정하고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결판이 나요. 만약에 이 해외 주식을 별로 안 했다 그래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이제 3,300 되긴 했지만 지금 십몇 년째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내가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돈 찔끔 가지고 주식 조금 사고 뭐 미국 주식 조금 사보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수익의 90% 결정은 여기서 난다 그러잖아요. 장기적으로.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아마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적으나 많으나 똑같아요. 원리는 많으면 이제 이런 인재들을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사실 좀 더 정교하게 짜냐 마냐지 뭐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4대 2대 2대 1대 0.5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억 가지고 저 4천만 원은 국내 채권 하시고 2천만 원어치 해외 주식 하시고 1,800만 원어치 국내 주식 하시면 되죠.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국민연금보다 내가 좀 잘해봐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공개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도 한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그래도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인터넷에 누가 시뮬레이션 한 걸 띄워놓은 걸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게 싹 4등분 25%씩 국내 주식은 코스피, 그 다음에 국내 안전자산은 정기예금,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은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그 다음에 해외 안전자산은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외화 예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등분 자산 배분을 한다. 그리고 매년 말 제가 말씀드렸죠. 25%로 전략적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한다. 환율은 감안하지 않았다. 국내 주식 배당도 감안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낫을 것 같아요. 해보면 이제 왜 안 되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까만 선. 한 지금 87년이니까 한 40년 넘죠. 45년간 4등분 했더니 1억이 7억 2,400이 500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4등분 자산 배분 성과 87년에서 2019년까지 뭐 40년이 넘네요. 42년. 맞죠? 네. 6.4% 복리로. 연복리 6.4 연율. 근데 국내 예금만 그냥 요 40년간 100% 했다. 그러면 1억 원이 4억 4,800만 원 돼서 연 4.8%다. 제가 복리가 길어지면 이 1, 2%가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4.8%도 옛날에 금리 좋았으니까 그런 거지 요즘은 뭐 다 제대로 못 쫓아갔어요. 예전에 8, 90년대 좋았을 때 얘기죠.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6.4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안 먹지? 이거죠. 이렇게 해외까지 해서 자산 배분을 잘 해놓으면 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왔을 때 주식시장 폭락해가지고 마이너스 42까지 빠졌을 텐데 4등분 했더니 이때 미국 시장 좋아가지고 거꾸로 40% 나고 있었던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빨간 건 4등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확 줄여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분은 이렇게 폭락해도 또 2000년에 IT 버블 때 이때도 이렇게 폭락해도 8%만 빠진 거죠. 제일 폭락했을 때가 내 포트폴리오는 1억 투자했다 그러면 이때 당시 1억이다 평가 금액이 그러면 뭐 한 8.2% 빠졌으니까 820만 원 빠진 거니까 이런 저 위기 와중에도 별로 뭐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얼마나 안심시킬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진폭을 엄청 줄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좀 보시기 복잡한데 그냥 국내 주식 50%, 채권 50% 투자를 만약에 11년 전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올 초까지 한번 해봤더니 국내 주식만 그냥 100% 했으면은 178.8, 그러니까 1억이 1억 7,800 됐고 국내 채권만 100% 했으면 1억이 1억 2,500 됐는데 그냥 50대 50 해놓고 가만히 놔뒀다 그러면 1억 5,200 됐고 이거 이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줬더니 오히려 결과는 안 좋았어요. 요거는 좀 문제예요.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144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별로 안 좋았을 때 이제 그래도 원금 손실 난 적은 딱 한 해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하나 보시지 말고 전체 덩어리로 보셔라는 거죠. 그러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상해. 그 이제 그래프로 제가 그려드린 거죠. 예. 그랬을 때 요 파란색이 주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죠. 예. 이렇게 예. 그러면 3단계가 이제 자산 배분을 했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종목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인덱스, 지수 펀드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지수를 사세요. 그럼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4등분 했을 때 뭐 내가 해외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MSCI 월드 인덱스 말씀드렸죠. iShares MSCI 월드 인덱스 ETF 있어요. 그냥 이거 해외 주식 사는데 이거 사시면 이게 왜 안 되지? 좀 약한가? 예. 요 해외 주식 산 거랑 똑같죠. 또 국내 주식을 그럼 뭐 주식 뭐 고를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세요? 아까 국민연금 25% 하겠다 또는 국민연금처럼 국내 주식 22%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덱스 하세요. 예, 코덱스 200. 이거 두 개 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그냥 은행 예금하시면 되고. 예, 간단해요. 그러니까 종목 고르는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종목 고르는 얘기는 제가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 자산군을 대표하는 대표 상품, 그게 인덱스예요. 그걸 그냥 투자하시고 비율 조절만 신경 쓰시면 이렇게 국민연금처럼 돈 벌 수 있다니까요. 이 국민연금 수익률이 이게 인덱스하고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 안에서 인덱스 알고 종목 열심히 하잖아요. 국민연금 인덱스도 하고 자기가 직접 주식 선택은 안 하고 해당 해외 국내 잘한다는 운용사한테 맡겨요. 그럼 이제 인덱스보다 니들이 잘했니 말했니 이제 평가해요.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수렴이 돼요. 이게 결국은 인덱스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드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수수료도 좀 더 주고 많이 나가죠. 매매를 하니까. 근데 인덱스 매매하면 수수료 안 나가잖아요.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인덱스의 놀라운 점을 제가 봤어요. 네, 종목에 신경 쓰는 게 종목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자산 배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은 그냥 국민연금이 알려 주잖아요. 아니면 무식하게 4등분 하든가. 4등분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연 6% 이상 나왔는데. 이게 인덱스예요. 아까 그 ETF. 이게 500
40에서 코스피는 3100까지니까 5, 6이 30, 1 빼면 500%, 뭐 우리 말로 6배 올랐다 그러는데 인덱스 펀드는 연율로 12.7% 나가지고 이게 얼마 됐냐면 예를 들면 1000에 있던 게 지금 거의 100에 있던 게 900 됐다니까요. 근데 1억 투자했으면 9억 됐어요. 이 펀드에 12년 전에. 이게 이제 배당이 재투자되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그러면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제가 주식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막 올라가는데 내게 안 올라가면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그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안 두는 게 없어요. 제가 좀 세게 말하려다가 이렇게 언어를 참 순화를 잘 시켰네 지금 스스로도. 열받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만 하시고 이거는 그냥 시장하고 똑같이 가는 거니까 뭐 그냥 저녁 때 뉴스 보시면 되잖아요. 코스피 얼마 올랐으면 내 거 얼마 올랐어, 떨어졌으면 떨어졌어, 다음에 장 되면 내 것도 되겠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20% 배정했는데 국내 주식을 20% 배정하셨으면 아마추어는 적어도 절반에서 70%는 인덱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종목을 조금 해보시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자산 관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산 관리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거 했으면 돈 1억이 9억 됐어요. 예. 예? 주택보다 더 나아요. 예. 근데 요즘 주택이 폭등해서 그렇지. 예. 제가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1등이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 요즘 3, 4등이 이제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뭐 지가 알아서 돈 잘 버는 놈들이 계속 이렇게 종목을 구성하잖아요, 인덱스를. 그 기업이 갑자기 뭐 10년, 5년 내에 뭐 망하고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변덕스러워 가지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제가 지지난 시간에 강의했듯이 사람 마음이 간사스럽고 변덕스럽지 기업 실적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면 주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따라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안 따라간 주식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100종목이면 뭐 한 5종목에서 10종목 사이지 이유가 있을 거고 8, 90종목은 다 실적 쫓아가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국민소득하고 같이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죠. 예. 위험자산 배분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행동들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지. 이런 행동은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셔라.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친구 만나서 주식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했더니 야 그래도 뭐 종목 괜찮은 거 없냐 뭐 이런 소리 또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이런 강의한다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 하는 유튜브는 아무도 안 봐. 왜 하지 말래니까. 뭐 쏙닥한 거 해라고 하는 걸 해야지 사람들이 몰리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 계획이나 목표 없는 자산 관리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1단계 목표 설정, 2단계 자산 배분 없는 3단계 직행. 3단계 직행하는데도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아무 근거 없는 그냥 막연한 몇 종목 또는 증권사에서 은행에서 권하는 막연한 몇 상품 투자.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 관리, 자산 관리가 아니에요. 이게 소봉이 되시려면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뭐 숲을 가꾸고 내 농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나무 심고 저기 무슨 나무 심고 면적을 어떻게 갈라주고 뭐 이렇게 다 계획하에서 차근차근히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거 다 없이 나 그냥 여기를 샥 다 그냥 무슨 작물 심을래 무슨 나무 심을래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도 없이 남 얘기 듣고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1단계, 2단계만 잘하시고 그냥 인덱스만 사놔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수준이지 나 혼자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다. 예. 그다음에 투자는요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예, 나 혼자 남들은 다 잘 안 되는데 나는 정말 절묘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든지 해서 나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없죠. 예.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장이 좀 살았을 때, 주식시장이 잘 될 때 원칙과 계획 없이 확 들어갔다가 이제 주식시장 꺾이고 나면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돼가지고 종목 들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주식하고 결혼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시려면 그것도 지난 겨울 강의 드렸던 와인슈타인의 기술적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마추어가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것도 10종목 이상 제가 보기에 한 20종목 분산하시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주식을 1, 2단계 배분한 내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시장 성과와 GDP 성장 또는 기업 성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대부분 불일치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반영되잖아요. 장기적으로도 불일치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1964년부터 81년 사례. GDP는 무려 370% 연율로 9.5% 경제 성장했는데 주가는 875에서 876 똑같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은 세상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지 6, 70년대에는 주식시장 꽝이었다는 얘기죠, 소위. 한 20년을.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 자체가 멈추는 것도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길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니케이 지수도 한 3만까지 올라와 있고 최저가 아마 한 7, 8천 될 거예요. 그게 그 90년 버블 때 일본 버블 때 얼마 갔냐면 4만이 넘던 거예요. 그게 4만이 만 이하로 빠졌어요. 8, 9천까지. 그랬다 지금 꾸준히 쫓아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 버블 때 니케이 지수 펀드를 4만에 사신 분은 그동안 배당은 받았었으니까 원금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지수만 놓고 보면 아직도 한 25% 손실이에요. 그럼 일본 시장에만 100% 투자한 주식 투자자는 일본 사람일 텐데 재미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 수익률을 추구를 할 수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다 영향을 받죠. 또 내가 채권 금리만 가지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해서 내가 그냥 예금 2%짜리 채권 3%짜리 샀으니까 나 원금 안 깨지고 2% 나와 3% 나와 그러면 마치 절대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어디 갔죠? 많이 뒤로 가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물론 이 상황에서 내가 6개월 1년짜리로 계속 올라가는 금리를 쫓아가면서 투자했다 그러면은 고금리 혜택도 받겠지만 만약에 이때 내가 20년짜리 30년짜리 낮은 금리에 4%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꽁꽁 묶어놓고 그럼 이 올라가는 금리 혜택을 하나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손해본 거예요. 이때 인플레 엄청 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 전혀 못 쫓아간 거예요. 채권 투자에서.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제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드셔라. 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거든요. 위험을 피할 방법은 그래서 제가
투자의 세계에서 그 누구도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단지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약간 메가더 장군 얘기 같기도 하고.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엊그저께 생각이 났어. 누가 딴 사람이 이런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주장은 줄일 수 있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 위험도 있어요. 분산 투자를 아무리 해도 세계 경제가 나쁘면 아까 국민연금 보셨죠? 마이너스 나잖아요. 분산 투자 해도. 돌아가면 여기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1 5조 9천억 손실 봤네요. 이때는 한 590조 정도였나 봐요. 원금이.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또 손실이 좀 많이 나. 이거 1%난 거죠. 이제 2018년에 시장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분산 투자를 해도 이렇게 손실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심하진 않죠. 또 주식시장 자체 위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제가 인덱스라고 말씀드렸죠. 분산해야 되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자율, 채권 위험 이것도 사실은 채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기간 분산 투자를 해요. 이 국민연금은 이렇게 해요.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다 쪼개서 해요. 그래야 위험이 없죠. 앞으로 금리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단기로 돌아오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위험 자산, 내가 예금 국채 짧은 것만 투자하겠다. 무위험 자산은 국채 뭐 1년 미만, 정기예금 6개월짜리 이런 건 무위험 자산이죠. 무위험 자산만 투자했다 해서 그럼 위험이 없냐? 아니죠.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상승에 하고 나하고 빠이빠이잖아요. 그럼 자산이 뭐 정말 엄청 많아가지고 나 정말 다 귀찮아 이러시면 모르겠는데 이미 소봉급이 돼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산을 못 지키죠. 소외될 위험이 있는 거죠. 자산 가격 상승, 물가 상승으로부터 소외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꼭 1, 2단계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3단계는 적어도 내가 아마추어다 생각하시면 그냥 100% 하세요. 종목 고르고 상품 고르고 나 다 귀찮아. 저도 증권회사 직원 해봤지만 그 상품 잘못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뭐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거 뭐 안전하다고 그런 건데 원금 손실 나고 했던 거 아닙니까? 펀드였죠, 그것도.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인덱스 하시면 되죠. 나는 그래도 뭐 조금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도 인덱스 50% 이상 플러스 뭐 종목이나 금융상품 이렇게 하셔야죠. 그걸 상대 수익률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 제가 와인슈타인 강의할 때 이제 그 심리적 한계에 대해서 몇 번 나눠가지고 설명드린 거 오늘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한계니까 이것도. 마음의 회계상자 말씀드렸죠. 돈은 다 똑같은 돈이지 이렇게 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은 없어요. 뭐 내가 배당 투자 받은 돈이고 뭐 설날 세뱃돈 받은 돈이니까 뭐 이거 써야지 뭐 손실 봐도 돼. 돈 많은 사람은 모든 돈에 다 악착 같아요. 그게 부자죠. 이 조그만 돈에도 얼마나 악착 같은데요. 다 똑같은 돈이죠. 모든 돈은 다 같은 돈이고 잃어버려도 되는 돈은 없어요. 돈으로 표시된 모든 자산은 다 소중해요. 나 이거 주식시장에 묻어놓은 돈이니까 지금 손실 많이 나도 언젠가 오를 거야. 신경 안 써. 이런 생각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돈으로 표시한 자산 다 돈으로 표시된 거니까. 주식 5천만 원 했는데 2,500만 원 되면은 뭐 나중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가는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회계상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렇게 구분하는 행동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이게 번역이 잘못돼. 처분 효과, 포지션을 없애는 걸 이제 처분, 파는 거죠. 그랬을 때 꼭 보면 수익난 종목을 매도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손실난 종목은 계속 들고 있어갖고 자신 스스로 패배감을 회피하려는 이 인간의 본성.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단계를 잘 따르시면 이거 피할 수 있겠죠. 3단계 종목에 연연하시니까 잘못됐을 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냥 두시든가 연말에 한 번씩 더 올라간 거 조금 팔아가지고 메꾸시는 리밸런싱만 하시면 인덱스 가지고 이 처분 효과에 걸릴 일이 없잖아요. 아니면 주식을 내가 타이밍 가지고 한다면 와인슈타인 거 따라 하시든가 신호 나오는 대로. 예. 예. 왜 사람들이 또 이러냐면요, 평균 회귀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상승한 종목은 곧 하락하고 크게 하락한 종목은 곧 상승할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보면 주식시장 많이 올랐는데 안 올라간 종목 뭐 없어 이러면서 또 3단계로 바로 가신 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은행주 사시고 이런 거.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자연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계절이 바뀌잖아요. 추웠으면 또 여름이 오고, 어두웠으면 아침이 오고, 습했으면 건조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특히 이 북반구의 요 계절 요때 요 문명 국가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북이 한 3, 40도 수준에 있는데 요 계절이 다 순한 날씨예요. 저 적도 부근이야 1년 내내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요 평균 회귀에 대한 기대가 몸에 배어 있대요. 그래갖고 많이 떨어진 종목은 오를 것 같이 생각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곧 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가 이게 자연 속에서 산 사람들이 특히 북반구 딴 데 가면 안 그렇대요. 저기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사는 사람 이런 생각 안 한대요. 물론 거기 주식시장도 없지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미국 가면 주식을 잘 할래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처분 효과 이것도 극복하셔야 되고요. 편향, 과신 평양,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대부분의 초보자들 일단 내가 투자했으니까 잘 될 거야. 또 확신 편향,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잘 안 되고 있는데도 특히 투자해서 성공한 베테랑들은 고집을 안 꺾죠. 심지어 몰입 편향이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취소 못하고 계속 물타기까지 하죠. 이것도 버리셔야 돼요.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1, 2단계를 하시면 이럴 일이 없어요. 3단계에 너무 집중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특히 이 과신 편향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저도 회사원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팀장이고 밑에 부서원이 10명 있잖아요. 그럼 고과를 하잖아요. 인사고과, 근무 평정을 하면 회사에서는 A 플러스나 A는 1명만 주라 그러고 B는 2명, 나머지 대여섯 명은 다 C. 그게 평균이죠. 말이 실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한두 놈 못한 사람 혹시 있으면 D를 줘라. 이렇게 배분이 내려와요. 상대로. 근데 10명 중에 7, 8명은 자기가 다 A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 한 2, 3명은 아니래요. 조사해 보면. 난 뭐 잘 못해. 능력도 없어. 일 잘 못해. 이런데 다 6, 7명 이상은 다 자기가 A급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지. 다 자기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B 주면 실망하죠. 나 C 줬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이거. 나 주식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없어요. 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으셔야 되고, 근데 이거 안 하려면 1, 2단계 잘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했던 거 군집행동.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이거를 애니멀 스피리트, 야성적 충동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성공한 거, 이런 거 이제 같이 행동하는 거. 이 사람도 군집을 이루어서 사는 동물에서 다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DNA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역발상 투자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극복하기 참 힘들어요. 나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남들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게, 잘하면 대박이지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 빅쇼트라는 영화도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떼돈 번 사람이 뭐 요즘 다시 이제 증시가 과열되니까 뭐 그 사람 기사가 뭐 인터넷에 가끔 나오긴 하던데, 이름은 지금 사이먼인가 뭐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쉽지 않죠. 근데 이걸 다 편향이니 군집 행동이니 마음의 회계상자니 처분 효과니 이런 인간의 심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요거 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하시라는 얘기죠. 3단계로 자꾸 가기 때문에, 요것만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여기에 매몰되시는 거니까, 투자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제대로 하시려면 요거죠. 요 네 가지 프로세스, 예, 요거 중에 뭐 밑에는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요거에 집중하시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프리해지잖아요. 예, 심심하시면 너무 뭐 5대5나 25%씩 투자하는 게 재미없으시면 국민연금 따라 하시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바꿨더라 그러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자산 배분만 좀씩 바꿔주시면 되죠. 이 국민연금이 하는 건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요 택티칼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렇게 슉슉 해마다 조금씩 휙휙 바꾸나요? 아니죠. 얼마나 신중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 퍼센티지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적되면.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주식을 이렇게, 물론 지가 자산이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 늘렸다 그러면 이런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또 국민연금이 자신감이 없어서 해외 주식을 예전에 안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해외까지. 예. 이런 수익을 낳겠어요? 국내만 가지고. 이게 분산 투자의 효과인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위험을 피할 방법은 없고 줄일 방법만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을 지는 건 위험이 아니잖아요. 예. 그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 전체 위험은 위험이 아니고, 나만 뭐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잘 돈을 못 버는 건데 뭐 위험이 아니라고 보셔야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시간이 좀 돼서 다 읽기는 뭐하고, 차현진이라는 분이 보니까 그 한국은행의 연구 조정력이라 그래서 그 가상화폐 때문에 이제 이분이 그 글을 하나 쓰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요 시간에 그 화폐 강의한 거하고 이제 좀 이분이 그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따왔는데, 시간이 조금 있네요. 예, 보면 가상화폐가 왜 화폐가 아닌지 이제 그건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착각이 있다. 그것이 화폐라는 착각과 분산 원장 때문에 안전하다는 착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틀렸으며, 그런 착각이 널리 전파된 데에는 경제학자와 컴퓨터 엔지니어들의 책임이 크다. 경제학자들은 화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엄청 게으르다. 보통 화폐는 지급수단, 가치저장수단, 계산 단위의 기능을 갖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3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그것은 화폐의 정의가 아니라 기능에 관한 묘사다. 그것을 정의라고 착각하면 무엇이든 지급 수단으로 널리 쓰이면 곧 화폐가 된다는 착각이다. 인과관계의 역전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1m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m가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천 뭐 등등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로 정의한다. 시간과 무게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시대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1970년대 초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 이게 뭐냐면 이제 닉슨이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준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닉슨 샤크라고 그랬죠. 전 세계가 불태환 화폐 제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에 맞추어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다시 정의했어야 했다. 만일 화폐는 국가가 지정한 계산 단위이자 그것을 표현하는 증표라고 정의했다면 지급수단은 화폐의 본질이 아닌 부차적 기능이라는 점은 분명해진다. 의자의 기능은 앉는 데에 있지만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 사다리 대신 쓸 수 있는 부차적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어음이나 자기합수표는 물론이고 가상자산이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가상자산의 정체를 둘러싼 지금의 혼란은 경제학자들의 지적 태만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시간이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얘기죠. 화폐는 국가가 지정한 계산 단위이자 그것을 표현하는 증표. 제가 이 10번의 시간 중에 이제 5회 이상을 할애한 게 화폐가 뭐냐. 국가가 지정한 계산 단위이고 권리와 의무를 강제하는 증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강제하게 만드는 증표다 이거죠. 거기서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이나 이런 그 기능이 파생된 거고 정의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에 계신 분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뭐 저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들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는 계산단위고 저장수단이고 이죠 증표니까 이게 화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에요. 돈이 그게 주식 형태로 있냐 채권이냐 뭐 부동산이냐 자산 형태로 있는 걸 화폐단에 표시해서 그게 이제 많이 있으면 이 교재 이 강의의 제목대로 이제 일정 규모가 있어서 그 돈을 통해 가지고 돈이 돈을 벌게 한다고 남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소봉인 거죠. 옛날 영주들이 그때는 화폐 시대는 아니고 뭐 나름 그 지금 같은 화폐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 자산이 사람을 일하게 하잖아요. 농민들을 일하게 했잖아요. 그 농민들이 일하게 만듦으로써 소득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영주들인 거죠. 지금 현대 시대에는 화폐로 표시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영주고 소봉이고 이런 거죠. 그게 사람을 일하게 만들잖아요. 큰 기업가들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돈이 좀 돈을 벌 수 있는 자산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일하게 하는 수준은 훨씬 큰 소봉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큰 영주들인 거고 소봉까지 되는 거는 자산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그게 더 커지면 이제 그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내가 쓸 수 있겠죠. 한 100억? 그건 좀 작은가? 한 2, 300억 되면 그 연수익이 한 7, 8% 나온다. 그러면 200억이다 치면 2, 7이 14. 그러면 한 14억쯤 나온다. 매년 꾸준히는 아니지만 그럼 14억 중에 한 20%면은 한 3억 정도면 연봉 1억짜리 좀 괜찮은 3명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자기가 50억, 100억 만들 때까지는 내가 하든가 아니면 우리 가족 내에서 좀 같이 돈 안 쓰고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든가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다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특히 가족이든지 길게 봐가지고 30년에서 40년 정도면 이게 이제 가문으로 생각하는 거죠. 패밀리로. 모르겠어요. 이제 전체 위험은 내가 피할 수 없고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되고 뭐 우리나라 경제 안 되고 그러면 뭐 안 되겠지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지난 세월의 한 절반 정도 한 6, 7%만 내가 분할 투자를 통해 가지고 3, 40년 동안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시간을 잘 이렇게 1, 2단계를 잘 하시면 이런
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한 100억, 뭐 죽으면 50억, 본인의 이제 출발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자산 투자를 통해서도 이제 소위 소봉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봉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아닌 길로 먼저 가버리세요, 투자한다고. 예. 그리고 그렇게 가버리면은 극복하기 힘든 인간적 한계에 자꾸 부딪혀요. 그거 못 견딥니다.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요, 누구도. 그렇게 해놓고 견딘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000명, 1,000명에 한 명이나 나올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예, 쉽지 않죠. 예.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로는 이제 조회수가 안 올라가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하셔서 자산 증식을 하셔서 소봉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